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심사 받은 지 172일 만에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 윤 전 대통령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심사는 끝이 났나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는 시작한 지 5시간 가까이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검사 등 10명을 투입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회유하러 들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법원이 한 차례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매번 안 빠지고 출석하고 있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넉 달 만에 다시 재구속된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외환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극한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어제 하루만 온열 질환자가 200명 넘게 속출했는데 이제 여름 시작이라는 게 더 숨을 막히게 합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도심 빌딩 숲 사이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햇살을 막고 손선풍기를 켜보지만 도로의 열기에 푹푹 찝니다. It's very hot. It's overwhelming because in Chile we are like 30 grades, but here 35, 37, so I can sleep at night.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낮에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 사람 한 명 찾기 어렵습니다. 지면 온도는 무려 60도 가까이 오릅니다. 땅이 햇빛에서 흡수한 열을 계속 내뿜으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최고기온 37도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늘 아래 물가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모여들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자 덩실덩실 춤까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데 시원을 좀 느끼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몇 시간씩 있다 갑니다. 추워요. 조금 있으면 추워져가지고 바로 나가야 되고 저 햇빛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서울은 35.9도까지 올랐고 경기 파주 39.2도를 비롯해 38도를 넘어선 곳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람 체온을 넘는 극한의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38명으로 전날보다 2배 넘게 폭증했고 사망자도 1명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렇게 더워도 종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더울까요? 짐을 들고 집집을 누비는 택배기사를 임종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몸 전체가 가려질 만큼 커다란 상자를 밀고 택배기사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동료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한낮에도 배달을 쉴 수 없다 보니 흐르는 땀을 휴지로 닦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찬물 세수로 더위를 쫓아보려 해도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배달할 물건이 실린 트럭 짐칸은 표면 온도가 40도에 육박합니다. 온종일 비처럼 땀을 흘리고 나면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입니다. 2, 3kg? 그냥 수분만 빠져도 에어컨 잠깐 쌈 좀 식히고 그렇게 일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두꺼운 보호대를 얼굴에 쓰고
최고 3,000도가 넘는 불꽃을 마주하는 용접봉들. 용접부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온몸이 흠뻑 젖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용접부 주변이 온통 시뻘겋게 보입니다. 한 4,000도 이상 올라가요. 그 주위 자체가 열이 완전 난로를 켜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웬만한 겨울철에 난로보다 저게 더 뜨거울걸요.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시원한 얼음물을 들이켜 수분을 보충합니다. 최고네요. 폭염에 농민들이 쓰러지는 걸 막으려고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논밭 위를 비행하다가 일하는 주민을 발견하면 휴식을 권유하는 방송을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시민들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극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극한 더위로 사람만 탈이 나는 게 아닙니다. 보도블록이 치솟고 저수지 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에어컨 실외기 가열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사 보도블록 곳곳이 치솟아 들떠 있습니다. 폭염으로 바닥이 손상됐다며 주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집안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엄청 더웠잖아요. 이번엔 좀 심하게 올라와가지고요. 15층 높이의 도심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복합 건물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그것까지도 확인했거든요.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 주변에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자갈들만 보입니다. 폭염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강릉 등 강원 지역엔 극심한 가뭄이 덮쳤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옥수수 감자가 전부 다 알이 없어요. 농작물은 바짝 말라가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한반도 상공을 두 겹 이불처럼 덮고 있는 열돔 때문이라는데 이 대체 뭔지 장치혁 기자가 이어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을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의 주역입니다. 올해는 반대쪽의 티베트 고기압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성질로 해가 갈수록 한반도 폭염에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보자면 상공 5km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리고 그 위 상공 12km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성질의 두 고기압이 만든 열돔입니다. 강력한 고기압이 이중으로 작용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지면은 더 가열됩니다. 고기압의 하강 기류가 열을 압축하면서 기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기억되는 1994년과 2018년의 폭염도 바로 이 열돔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돔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수도권 돔 안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데워지다 보니까 기상청에 따르면 일주일쯤 뒤에야 서울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이렇게 덥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더위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퍼부으면서 잠기고 빠지고 이 물난리로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태풍이 상륙한 듯 거리가 거센 비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우산을 쓴 행인들은 강풍의 중심을 잃고 몸을 휘청댑니다. 퇴근길 예상 못한 폭우를 만난 시민들이 가방으로 머리만 겨우 가리고 지하철역 입구로 뛰어갑니다. 시간당 70mm 가까운 극한 호우가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어제. 퇴근길 1호선 지하철 일부 구간이 한때 운행을 멈췄고 하천 주변 저지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 강한 비구름을 만들어 열대성 스콜 같은 강한 비를 뿌린 겁니다. 베트남 날씨랑 진짜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고. 폭우가 휩쓸고 간 경기 평택시 주상복합 건물에선 우수관이 역류해 엘리베이터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지하 주차장이 잠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47mm가 왔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역류를 된 거예요. 폭염이 심해질수록 스콜성 폭우도 강해진다는 게 기상청 설명. 더우면 더울수록 소낙성 강수의 강도도 커요. 극한 폭염과 극한 폭우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방금 전 돌아왔습니다. 자,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건데요. 약 20년간 논의되어 온 이 전작권 환수, 이번에 진짜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왜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되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관세 협상 시 안보 패키지들로 전작권 환수를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하게 될 경우 전쟁 시 작전 권한이 현행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수건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독자적인 작전 수행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체 군사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홍현희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도 대선 기간 대선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우려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위기 시 한미 간 전략적 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작권 환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보니 이미 국정기획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전시 때 필요한 탄약 확보 등 제반 여건을 점검하라고 합참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대선 전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선에도 공약으로 삼을 만큼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국민들의 상당히 큰 관심사였고 또 주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오늘 오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전작권 환수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유 관계자는 합참의 전작권 환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전시 탄약 확보와 미사일 현황 등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3가지 조건에 합의했는데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그것입니다. 이 중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시 탄약 및 미사일 확보, 감시 정찰 자산 보강 등이 꼽히는데 국정유가 이들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조만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그러잖아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서 이 방위비를 스스로 내야 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이 지금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현지 씨가 어제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며 미군이 한국을 재건했지만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상호 관세율 25%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한국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을 재차 압박한 겁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19년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거론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분담금 규모를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내년에 지불할 예정인 분담금의 9배 수준입니다.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당시 트럼프 정부가 실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분담금 규모는 50억 달러였는데 트럼프가 일부 과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병력도 28,500여 명이 아닌 2배 가까운 45,000명으로 부풀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전날 입장이 열려있다고 말한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의약품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정부 여당과 충돌하자 대통령실이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국무회의와 SNS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법의 배석 명단으로 적시된 대통령실 3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달리 그 외 공무원으로 분류된 방통위원장 배석 여부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들며 이 위원장을 향해 사퇴 총압박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 들어오지 말라는 대통령실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자진 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방통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립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판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임 정부 때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경고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발언권은 가진다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안철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자, 윤 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면서 전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윤 신임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은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전당원에게 묻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옛 친윤 주류 세력이 다수인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 대신 전당원 투표로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의 전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윤 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김용태 혁신안이나 안철수 전임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당원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윤 지도부에 막힌 인적쇄신과 전당원 투표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 혁신위원은 중도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에선 매일 회의를 여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전 한 달 동안 무슨 혁신을 하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는다 해도 당 주류 세력들이 받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옛 친윤 진영에선 김문수, 한동훈 두 유력 당권 주자의 전당대회 출마를 최대한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두 주자의 출마 금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집단 지도 체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친윤 진영에선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1, 2등한 두 사람은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며 황우여 선관위에서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옛 친윤 진영에선 두 사람이 등판할 경우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도부 체제 변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친한계는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별의별 방법을 찾아내느라 애를 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봤자 어떤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김문수, 한동훈 두 주자 중 누가 되든 옛 친윤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다른 당 지도부는 집단 지도 체제 전환이나 김문수, 한동훈 선출 금지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내우 외환 3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족족 동의할 거라고 예고까지 한 상황. 국민의힘 내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김선교 의원 출국 금지에 이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고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는 일명 독재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경우 동의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주시죠. 보내주시는 족족 동의해서 다시 되돌렸습니다.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소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확정 시 국민의힘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따라 당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선 패배 직후만큼이나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한인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우외환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진짜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수사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시작인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22대 총선 당시 총선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 김건희 여사 공천 요구를 받아준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떨게 하는 건 내란 특검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의원 상당수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그때 갔었죠. 이제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안 한 사람 다 조사할 거란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거든요. 나머지 89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수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민주당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는 족족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요, 의석이 150석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두고요,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콕 집어 비판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비판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도 썼다. 거기에 윤상원 의원도 있다고요. 지금 사면 초과인데 4개 중에 1개 알아본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뭡니까? 자, 바로 돈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되면 법이 통과할 경우 그 계엄 사태 이후 받은 보조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돈 100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을 해산시킬 만한 위력인 겁니다. 야, 이 국고 보조금 걱정한 게 민주당이 작년까지 걱정했는데 이제 또 이것도 뒤바뀐 거군요. 외부적으로 위기인데 당이 지금 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위기는 분열입니다. 외부 위기가 닥쳤는데 똘똘 뭉치기도 어려운 겁니다. 윤상현 의원 수사에 대해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한 건 가지고 정치 보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서 이 건이 정치 보복이다 혹은 청산될 과거다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원 체포를 막을 힘도 없고요. 계엄 탄핵 어떻게 볼 건지 여전히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일단 리더가 안 보여요. 그죠? 리더가 안 보입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리더가 안 보인다, 리더가 실종됐다 이런 위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위기 돌파할 대표 주자가 안 보이니까요.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구의 숨은 친윤들, 이른바 언더찐윤이 국민의힘의 진짜 실세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 주자 하면 직전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옛 친윤계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되면 더 계엄의 바다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되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또 본인들의 지금 리더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자,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돌파구 어떡합니까? 자, 국민의힘 우여곡절 끝에 오늘 혁신위원회 띄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렇게 말을 했죠.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망할 작정 아니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내에선 잘 되겠냐 회의론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8월 전당대회까지 약 2달에 국민의힘 운명이 달렸습니다. 이 혁신위가 국민 여론을 설득한 혁신안 제대로 내고 또 혁신 전당대회까지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망한다,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자,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또 제기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지난 30일 이후 열흘 가까이 공개 노출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불거진 초중등 교육법 위반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이던 차녀를 유학 보내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그동안 불거진 논란과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가 당시 유학을 희망했을 거라며 후보자가 법령 위반이라는 걸 인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할 일은 없다는 게 이 후보자 측 기류입니다.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기됐습니다. 제자 논문에 있는 사진과 표가 이 후보자 논문에도 똑같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잘못된 문장도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바퀴가 터진지도 모르고 만취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53%였는데요. 면허 취소 수치의 4배가 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지그재그로 내달립니다. 비번이었던 이명웅 순경은 음주운전이 의심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잠시 정차한 차량으로 임순경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시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도주하는 차량의 앞 타이어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2km 추격전 끝에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53%, 면허 취소 수치 0.08%의 4배가 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53%는 몸무게 70kg 성인 남성이 2시간 이내에 17도짜리 소주 7병을 마셔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하고 제대로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지인 1명과 소주 2병, 양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53이라는 수치는 이제 실제 근무하면서 이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요즘같이 더울 때면 얼음이 든 시원한 음료 자주 찾게 되는데요. 카페나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얼음이 담긴 시원한 음료가 인기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얼음잔을 들고 다니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주는 대로 그냥 잘 제조해서 청결하게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깨끗하겠거니 깨끗한 물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451곳의 카페와 제과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얼음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카페와 제과점 5곳의 얼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2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된 카페도 있었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2, 3개월 전 새 제빙기를 구매했는데 이런 결과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 관리를 꼼꼼히 하지 않을 경우 얼음이 오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얼음이 접촉하는 부속들이 잘 닦여져야 되는데 이제 제빙기는 분해해가지고 또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얼음컵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편의점에 컵을 납품하는 업체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날에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를 걷는 거 참 고역이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피하곤 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김승희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카메라 렌즈도 뚫을 것만 같은 뙤약볕. 손으로 서류 봉투로 입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제대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선택한 건 양산과 모자입니다. 양산은 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모자는 쓰면 편해요. 양산을 샀어요. 그냥 다니기에 너무 따갑고 피부가 타는 것 같아가지고. 땡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이 양산과 모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머리로 거리에 서자 금세 머리 주변 온도가 58도까지 올라갑니다. 양산을 쓰자마자 46.2도로 내려가고 2분도 채 되지 않아 40도 내외였던 얼굴과 목 부위 온도는 35도대까지 떨어집니다. 모자도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챙이 더 넓은 모자가 앞부분만 가린 캡모자보다 상체 온도를 더 낮춰줍니다. 모자라는 거는 아무리 크게 쓰더라도 아무래도 이 신체 부위까지 같이 목이나 이쪽 부분까지 같이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뚜렷하죠. 온열 질환은 활동 시간이나 연령대를 불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온열 질환자를 분석해보니 오전 10시부터 12시 30세에서 49세의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해 주식을 팔게 한 뒤 수천억 원의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인데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강력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해 수익 실현 기회를 빼앗은 혐의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넘겼는데 이후 하이브가 상장돼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익의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가 조작범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단계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사실상 패가 망신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합니다. 조만간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데 분식회계 등 주식시장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과징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로 제한하면서 이 규제에서 비껴간 개인 간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따지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가 P2P 대출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부동산 커뮤니티 글입니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개인 간 대출입니다. 바로 밑 댓글에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말이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출 상담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75%에서 80% 정도인데 한도 조약을 해야 돼요. 이거 9%에서 12%죠. 대출 규제 강화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규모는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불법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고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간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간 대출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상 최대 7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 차익이 높은 강남의 신축 분양단지나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 2,339억 원으로 전월보다 3.4% 증가했습니다. P2P 대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P2P 대출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놨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무턱대고 빌렸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신용 점수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개인 간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선 더 나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 주거 사다리가 끊기게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지역으로의 진입이 가장 어려워졌을까요? 경제카메라 김태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보다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며 이사를 하는 건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이었죠. 하지만 지난달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일부 지역에선 이런 갈아타기 전략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의 체감이 덜한 편입니다. 여기가 워낙 또 가격대가 저렴하고 하니까 그래서 5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반면 서울 외곽이나 인접도시에서 한강벨트 지역으로 진입하려던 수요자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플랜을 짜놨던 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노원 쪽에 살고 있는 그 친구도 마포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서울 외곽과 한강변 지역은 평균 집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주택을 팔아도 추가 대출이 6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가 6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로 옮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수요가 줄고 조정 국민이 이어지지 않을까. 반면 신축과 재건축 단지 위주로 고소득자 비율이 높아진 한강벨트 지역에서 강남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꺾임이 덜합니다. 반포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단 연봉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담보대출이 안 되면 신용대출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강남의 경우 내부 이동이 많다 보니 호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올라가지고 삼천구나 강남 이 울타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은사부터 그대로 또 구강을 하고 있어요. 강남 한복판의 초고가 단지는 애초 현금 부자가 아니면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해 대출 규제 영향은 미미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매매한 것도 그 다 100% 돈 현금 내고 한 거예요. 이번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될 거란 기대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김태우입니다. 네, 유럽도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관광객의 안전을 우려해 대표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의 낮 시간대 출입을 금지했고 프랑스에선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관리소 직원이 평소 관람객들이 줄을 서 있던 곳에 울타리를 칩니다. 이어서 출입문이 닫힙니다.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 관광지 아크로폴리스가 텅 비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그리스 정부가 폭염 대비 차원에서 낮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크로폴리스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노동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You know, the right to come here is very climbing, so it's hot, it's very hot and we can't come in, so it's very sad. I'm very disappointed.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자 수도 아테네를 제외한 지역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육체 노동과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고온 건조한 프랑스 남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다 나르지만 바짝 마른 숲을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계속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프랑스 남부 부시뒤론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프랑스 제2도시 마르세유까지 번진 겁니다. 이 산불로 한때 마르세유 공항이 전면 폐쇄돼 항공기 54편이 취소되고 14편이 회항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국은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물바다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쇼핑몰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물폭탄이 쏟아졌고 도로도 침수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대형 쇼핑몰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그 틈으로 시커먼 흙탕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폭우에 빗물을 이기지 못한 천장이 붕괴되면서 쇼핑몰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 충칭시에 어제 하루 최대 280mm의 폭우가 쏟아져 배수관 고장으로 빗물이 역류한 겁니다. 4호 태풍 다나스가 상륙하면서 중남부 충칭시 등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들은 물에 잠긴 채 거북이 걸음을 하고 물에 처박힌 택시가 도로 한가운데 버려지기도 합니다. 대학 기숙사에도 물이 차 책들이 떠다닙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공폭포는 굉음을 내며 흙탕물을 쏟아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음식점 주인은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중국 서남부 네팔 접경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다나스가 중국 내륙에서 서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과테말라에서는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는데요. 바위가 차량 위로 떨어지고 도심 건물 여러 채가 무너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산 아래로 흙과 나무가 우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가정집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소용돌이 치듯 흔들리고 화산을 찍던 CCTV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마트에선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널브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43분쯤 중미 과테말라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바위가 차량 위로 떨어져 최소 2명이 숨졌고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gran fuerza y las casas, las paredes se rajaron, los pisos se rajaron y nuestras pertenencias que se 과테말라 정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추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이 화물선에 잠입하자 비상벨이 울립니다. 화물선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지더니 결국 바다 아래로 침몰합니다. 현지 시각 6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입항금지 조치를 위반한 그리스 선적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5월 후티가 미국과 휴전을 맺고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처음 이뤄진 공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동원해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난 3월과 5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모두 북으로 송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첫 송환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목선이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올해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를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이들을 모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동해 한 항구에서 우리 측 예인선이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을 끌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까지 이동했습니다. NLL에 도착한 뒤 예인선은 줄을 풀었고 오전 8시 56분 북한 주민이 직접 배를 몰고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북한 측은 송환 장소에 경비정 한 대와 예인을 위한 대형 선박을 대기시켜 놨는데
이들은 오전 9시 24분 목선을 만난 뒤 육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30, 40대 남성들로 통일부는 그간 귀환에 대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환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부터 유엔군 사령부에 대북 직통 전화,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의 송환 계획을 알렸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응답하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이뤄진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 이후로 3년 4개월 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광명시의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대희 기자, 불이 얼마나 크게 난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7개 동이 화재로 모두 타버렸는데요. 소방당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지금은 잔불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4시쯤인데요. 소방대는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인근 소방서 7곳에서 장비 50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1시간 15분 만인 오후 5시 14분쯤 잡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물품을 보관해두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였는데요. 이 불로 4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2명 등 비닐하우스 관리 직원 3명이 대피 도중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크게 치솟자 광명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 등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쌍권의 벽 앞에 선 사람 누굽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왜 벽일까요? 이 권영세, 권성동 쌍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먼저 꺼냈고 쌍권도 반격을 한 상황. 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쌍권을 질렀어요. 권성동이 나와서 내 방에 와서 얘기할 때는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하더니 그걸 받아서 재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엉뚱하게 그거를 한동훈 김문수한테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뭐라 할까, 그 타짜의 기술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반격 못하고 총구를 돌리면서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또 일각에서 당내 거물을 치면서 이 정도 반격도 예상 못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쌍권의 반발에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만 꺼내서 분란만 일으켰다는 친윤, 또 결기도 전략도 없다는 비윤, 양쪽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중진이 아직도 내부 총질하냐, 예측 불허 골칫덩어리라고까지 했고요. 친한계는 자기 팔다리를 잘라낼 거라고 믿었냐, 나이브하고 어리석다면서 일갈했습니다. 친윤의 연장선상인 현 지도부가 같은 세력을 도려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적 청산이라는 게 힘든 일인데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시각들이 많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치 혁신을 외치는 전임 비대위원장도 이럴 줄 몰랐냐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개인의 정치력만으로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혁신위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젠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는 안 의원. 당의 패부를 찌르려면 실력을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마을대 회관이 뭘까요? 정청래 박찬대 의원 간의 당대표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았다고 오늘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이군요. 명심이 중요하니까 또 자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박찬대 의원 측은 이 대통령, 또 그전엔 송영길 전 대표도 쓰던 방이라고 했는데요. 당대표 산실이 될 거라면서 본인 당선을 확신했습니다. 박 의원이 믿을 구석, 이 회관에 많은 동료 의원들입니다.
나에게 박찬대란? 멋진 당대표. 나에게 박찬대란? 영원한 동지. 나에게 박찬대란? 내가 만든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의원 총 115명이 이름 올렸는데요.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도 이와 엇비슷한 120명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의원 수가 저렇게 많다면 정청래 의원은 왜 마을로 갑니까, 그런데? 네, 정청래 의원의 전략은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한 달 새 게시물만 10개 올리는 전략입니다. 이런 사진도 공유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의원을 공략하고 다른 한 명은 당원들을 공략하는 거네요.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명의 게시물 보면 전략 차이가 뚜렷하죠. 이 정청래 의원의 산악회, 또 시장 등 마을 곳곳 누비는 행보, 당원 소통을 강조하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유세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인 만큼 비전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요랑야랑이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의 대행진인데요. 오늘 서울은 36도, 파주 광탄면은 40도에 육박했습니다. 폭염 속 갑작스런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높은 기온이 국지적인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강한 비구름이 기습 폭우를 퍼붓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경북, 제주에 내일 오후부터는 호남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서쪽과 내륙의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 중입니다. 내일도 체감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은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진 서울을 비롯해 당분간 서쪽과 제주에서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고요. 강릉은 한낮에도 28도로 더위가 쉬어갑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